비폭력대와 함께 읽기 제2장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첫 번째, 도덕주의적 판단. 안녕하세요. YJ MBC 이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비폭력대화 책을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제가 비폭력대화 바로 읽기 이렇게 무심코 정해놓고 뭔가 찝찝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찝찝한 게 뭐지? 계속 찾고 있었는데 두 번째 올리고 나서 좀 알아차렸어요. 바로 읽기, 바로가 좀 걸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비폭력대와 함께 읽기. 어때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은 2장을 읽을 거예요. 책으로는 4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도덕주의적 판단만 보도록 할까요? 45쪽 맨 첫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나는 어떤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이 사람들을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를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부른다. 네, 비폭력 대화에서 뭐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소통을 방해하는 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삶을 소외시키면서 연민도 방해하고 소통도 안 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적 판단이에요. 도덕주의적 판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화면에다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으로 비난, 모욕, 비하, 비교, 분석, 꼬리표 붙이기 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뭐 비난은 아시죠? 뭐 그 평가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수학은 왜 그렇게 못해? 뭐 이런 거. 행동을 평가하는 말이고요. 모욕은 어때요? 비난보다 여러분들 모욕을 들으면 더 기분 나쁘죠. 그 이유는 모욕은 존재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너가 인간이 왜 그러니? 라든지 학생이야 네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비하하는 거는 뭐 이거 잘 아시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되겠죠. 비교하는 거는 야 나만큼만 해봐라 라든지 누구만큼만 해봐라 이런 말들이고 분석이라는 건 내가 아는 지식을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죠. 너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 너는 우울증 환자니까 그렇지 라든지 네가 어려서 부모가 없이 자라서 그래. 뭐 이런 말들이에요. 또 꼬리표 붙이기는 뭔가 그 사람의 특징을 꼬리표로 붙여놓는 거죠. 뭐 직업, 역할 이런 걸 많이 붙이죠. 엄마잖아, 아빠잖아, 선생님이잖아, 뭐 성직자잖아, 학생이잖아. 뭐 이런 말들 다 저한테는 무슨 꼬리표예요? 비폭력대와 강사잖아. 이런 게 꼬리표가 되겠죠. 이 도덕주의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느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도덕주의적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예가 나와 있는데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 애는 게을러. 그건 당치도 않아. 저 바보. 이런 식의 말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도덕주의적 판단을 우리가 하고 살 거예요. 뭐 책에서 나온 거 더 이어서 좀 보자면 뭐 그 사람들은 편파적이야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루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일, 그른 일 저 너머에 있는 들판. 나는 당신을 거기서 만나리. 네. 우리가 그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저 너머에 있는 들판에서 만난다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상상이 되시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또 옳고 그르다, 뭐 책임감이 있다, 없다, 똑똑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도덕주의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마샬은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46쪽의 두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볼까요?
나는 성인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하기 싫은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들은 무능하거나 비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운전 중에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 저 바보라고 반응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도덕주의적 판단을 계속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때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런 판단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고 단정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네, 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판단을 하게 되면 나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단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문제는 뭔지 이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쏟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죠.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내가 원한다고 느끼면 나는 아내를 어떻게 말하냐면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자라고 판단한다. 반대로 아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내가 원할 때는 아내를 냉정하고 둔한 여자라고 판단해 버린다. 네, 공감이 되실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달라지죠. 47쪽에 보면 그 분홍색 박스 안에 글 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다. 네, 자기가 충족되지 않는 가치관,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왜 비극적이냐면 47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서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내 분석에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할지라도 10중 8구 그것은 두려움과 책임감 혹은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네, 보통 조정하죠. 그 상대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반응하게끔 조종하는데 그 조종하는 것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서 조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상대가 그러거나 내 자신이 그러거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뭐가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된다. 상대가 만약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또는 수치심으로 반응했다면 우리가 불편해져서 우리와 거리를 두게 되겠죠. 또한 반대로 우리 자신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덕주의적 판단을 보통 이제 워크숍에서 설명을 하면 판단을 안 하는 게 말이 맞냐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살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도덕주의적 판단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치 판단하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 판단은 필요하죠. 네,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죠. 가치 판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때리는 건 나쁜 거야, 싸우는 건 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도덕주의적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우리가 서로 평화를 지키고 살기를 바래. 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가치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도덕주의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소통에 방해되는 것은 도덕주의적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샬은 4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은 그것이 언어적이든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또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든 종족이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든 그 뿌리의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있다. 예, 우리는 남 탓을 하면서 폭력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내면의 진실, 곧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동경하며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무엇을 느끼지? 내가 무엇을 느끼지? 저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무엇을 동경하지? 무엇을 원하지? 나는 또 지금 무엇이 두렵지? 무엇을 동경하고 있지? 무엇을 원하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연민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연민에서 멀어지게 되면 소통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은 곧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도덕주의적 판단 이해가 되시나요? 2장 연민을 방해하는 말에서는 몇 가지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도덕주의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하는 말 중에 혹시 이분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로 나누는 도덕주의적 판단은 없나? 내가 누군가한테 꼬리표를 붙이면서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중에도 내가 힘들거나 불편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면 혹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